일본은행은 7월 2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확연히 다르게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결정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보다 더 큰 50bp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던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보다 몇 시간 앞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연료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성장 둔화가 여전히 약한 경제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므로 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결정 후 발행된 분기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금융 및 통화 시장의 움직임과 경제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단기 금리 목표치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했고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약 0%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글로벌 긴축 통화 흐름에 맞서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책 차이로 인해 일본 엔화는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가계와 소매 업체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은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이 전년 대비 46.1% 증가하면서 6월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0년물 수익률에 대한 0.25%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해 6월에 기록적인 16조엔 상당의 일본 국채를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 일본은행의 채권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섰고 이는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융 정상화에 나서는 가운데 왕따를 자처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과연 괜찮을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오퍼레이션을 말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대량의 머니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적 완화책의 영향으로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왔지만 양적 완화책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양적 완화책은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해도 금융정책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금융정상화, 이른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비대화된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는 양적 긴축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 정상화를 논의하던 중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양적 긴축은 정상화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대책의 성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 자산이 매각되고 시장에서는 대량의 자금이 회수돼 갑니다. 양적 완화책과는 반대 흐름이어서 시중에 놔두는 돈의 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RB는 현재 약 8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중 국채 등의 채권은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FRB는 매달 최대 950억 달러의 규모로 자산을 축소할 예정이며 만약 이 속도로 운영이 계속될 경우 3년간 약 3조 4천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서 회수됩니다. 리먼 사태 직후 약 1조 달러였던 FRB의 자금 공급량은 현재 6조 달러 정도까지 불어났습니다. 만약 3조 4천억 달러가 회수되면 관리 기반 증가분의 상당수가 소멸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련의 움직임은 금리 상승과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상화가 과도할 경우 균형 잡기와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억제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금융 정상화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FRB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양적 긴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행은 이미 약 540조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당좌 예금에는 대량의 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FRB의 총 자산은 약 8조 8천억 달러이지만 일본은행의 총 자산은 약 730조엔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GDP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GDP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미국보다 3배나 비대해진 셈입니다. 일본은행은 FRB와 비교해 거액의 국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면 필연적으로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방향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가격도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보유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해도 직접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 연준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부의 재정 여력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에 빠졌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증자로 손실분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미 행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금을 투입함으로써 채무 초과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의 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질 경우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직전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발언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법에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 논의를 한다면 아베의 발언은 부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회사이든 아니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을 한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신용이 제각각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아베가 어떤 생각으로 이 발언을 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지만 만약 아베의 주장대로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의 자회사라면 일본은행의 건전성은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회사인 일본 정부의 재정이 한계를 맞고 있어서 일본은행의 신용이 훼손됐을 때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을 하나로 생각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른바 통합정부론이 일본에서 떠들썩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이것도 무의미한 논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신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엔화가 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휴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일본은행의 신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이 엔화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파산하게 되고 일본 정부의 재정은 60조엔의 세 수입 중 100조엔이 세 지출이기 때문에 대규모 완화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금융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본은행의 신용 하락은 과도한 엔화 약세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